그래서요, 나더러 사람 죽인 놈이라고요? 증거 있습니까? 탐탁지 않은 웃음과 함께 튀어나온 이 한마디가 이 지역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뒤면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지역은 절대로 잊지 못하게 되거든요. 할머니 조옥래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지역은 이미 결과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의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유가족분이 이지혁 씨 맞으시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이상철이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상철의 손은 벌써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태신데요? 조옥래 환자분은 충격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는데요. 회복이 되지 않아 사망 판정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철의 다리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를 냈고 수빈은 입을 틀어막고 뒤돌아섰으며 막내 지화는 멍한 눈으로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귀에서는 윙소리가 울리고 의사의 나머지 설명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장면만 또렷하게 떠올랐거든요. 며칠 전 런웨이 위를 씩씩하게 걷던 조옥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늙어서도 무대에 서게 될 줄이야. 웃던 그 얼굴이요. 그 인생에서 제일 빛났던 날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지역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꾸려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조옥래는 눈가에 주름이 잔뜩 있었는데요. 표정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상철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을 건네도 밥을 가져다 놔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내가 못난 아들이라 그렇지. 엄마한테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마치 자신을 저주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역은 그런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위로의 말이 도통 나오지 않았어요. 본인도 울컥해서 목이 꽉 막혀 있었거든요. 그때 수빈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빠 이거 할머니 방 서랍에서 나왔어. 겉면에는 서툴지만 반듯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빛났던 날. 봉투를 열자 얇은 봉투에 접힌 현금 몇 장과 구겨진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모델료 남은 돈이다. 늙은 손으로 번 돈이라 아까워서 잘 못 쓰겠다. 며느리 옷은 내내 모은 적금으로 사줬으니 이 돈은 다정이랑 손주들 맛있는 거 사 먹이려고 아껴뒀다. 이 나이에 화장도 하고 사진도 찍고 런웨이도 걸어보고 80이 넘도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오늘은 진짜 꿈꾼 것처럼 행복했다. 수빈이 그 문장을 끝까지 읽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쪽지를 꼭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지환이 다가와 동생을 붙잡았고 지역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기분 좋게 다녀오셨는데 집에 오는 길에 왜 하필 그 차를 만난 거야? 답이 없는 질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고조사를 맡은 형사는 발인 이튿날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지역은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형사와 마주 앉았어요. 가해자는 송민재라고 합니다. 기사 일을 하고 있었고요. 초등학생 딸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네요. 현재 가난 말기로 투병 중이었고 본인은 차량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가 건네준 서류에는 송민재의 인적사항과 사고 당시 상황이 적혀 있었는데요. 지역은 읽으면 읽을수록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사님 그 도로 밤에는 거의 차가 안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 시간에 굳이 역주행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이랑 주변 CCTV를 전부 분석 중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말기 환자인데다 혼자 남을 아이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도 참작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형사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눈치였죠.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급발진이라면 왜 하필 우리 할머니가 탄 택시일까? 왜 그 시간 그 위치였을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계산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중환자실에 있는 김다정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은 허겁지겁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침대 머리맡에는 수액줄과
모니터가 얽혀 있었고 다정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혁이야. 조금만 힘내요. 지금 괜찮으세요? 다정은 잠깐 초점을 잃은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지혁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마디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혁아, 나 그 남자 본 적 있어. 누구요? 가해자요? 송민재요? 응, 그 사람 알고 있는 얼굴이야. 30년 전 부산에서. 그때도 역주행. 다정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혁이 들은 단어는 부산 역주행 그 남자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해요. 아냐, 나 다시 못 깨어나면 어쩌려고. 다정은 지혁의 손을 꽉 잡더니 눈꺼풀이 다시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진정제를 추가로 투여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분, 지금은 안정이 제일 중요해요. 더 이야기 나누면 안 됩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부산에서 역주행 사고, 지금 가해자와 같은 얼굴, 그리고 할머니를 덮친 이번 사고.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뭔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바로 잠원이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종래가 모델 일을 따냈던 곳이자 최근까지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었죠. 병원 원장은 지혁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모델 제안만 안 드렸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할머니 그날 진짜 행복해 하셨거든요. 지혁은 손사래를 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근무하시던 날과 사고 전날까지 복도랑 로비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은 흔쾌히 허락했지만 지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건 금방 눈치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영상이 빠르게 지나갔다가 어떤 장면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에 낯선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이쪽 저쪽을 둘러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뒷모습 어디서 봤지? 지혁은 영상을 되감았다가 다시 재생하고 화면을 확대하고 다시 정지시키기를 반복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린 순간 흐릿하지만 얼굴 윤곽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맞네, 이 사람이다. 어제 형사에게서 받은 가해자 사진. 송민재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몇 분 뒤 다른 화면에서는 다정이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멀리서 그 남자가 다정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치는 순간 송민재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다정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뭔가 떠올리려는 표정이었는데 곧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쳐갔습니다. 잠시 서 있던 송민재는 갑자기 몸을 돌려 복도 끝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원장님, 주차장 CCTV도 볼 수 있을까요? 화면이 바뀌자 주차장 구석에서 송민재가 통화를 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지혁은 입술 모양이 더 잘 보이도록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그때 그 여자 봤어요. 약속 지켜달라 했잖아요. 내 딸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요. 소리가 없는 화면이었지만 입모양만으로도 충분히 뜻이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혁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 여자 약속, 딸 책임. 이건 그냥 졸지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일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영상 USB에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은 아무 말 없이 끄덕이고 서둘러 파일을 복사해 줬습니다.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형사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황상 아주 냄새가 나긴 합니다. 다만 이 정도로 바로 공범을 특정하긴 힘들어요. 그래도 최소한 누군가가 시켰다는 가능성은 생긴 거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파봐주세요. 할머니가 그냥 운 나쁜 교통사고로만 남는 건 저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형사는 잠시 그 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하나만 허락해 드릴게요. 피의자 직접 만나보시겠습니까? 조사실 안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송민재는 생각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얼굴은 잿빛이고 손등에는 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송민재 씨 이 지역입니다. 사망하신 조옥래 씨 손자예요. 지역이 스스로를 소개하자 송민재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끝까지 들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정말로 급발진이었습니까? 한 번만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누가 시킨 겁니까? 아니면 누가 협박했습니까? 당신 딸을 건드리겠다고 했습니까? 송민재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술이 여러 번 열렸다 닫히더니 간신히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죄송하나요? 우리 할머니한테요? 아니면 당신 딸한테요? 둘 다요. 송민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말 못합니다. 저라도 끝까지 막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지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당신이 침묵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당신 딸이 아버지 때문에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형사가 서둘러 들어와 지역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조사는 우리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기 직전 송민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만은 제발. 그 말이 귀에 걸려 남았지만 지역은 그대로 복도로 나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김다정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를 들을 기회였습니다. 엄마 그때 하시려던 말.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다정은 베개에 기대 앉아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더니 마치 결심한 사람처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30살 때였나. 부산에 있는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밤늦게 서울로 돌아오려고 택시를 잡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승용차 하나가 미친 듯이 역주행을 하는 거야. 그날 밤의 공포가 다시 떠오르는 듯 다정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차가 옆에 있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어. 쿵소리랑 비명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안 떠나. 나는 바로 112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때 가해 차량 쪽에서 남자가 내리더라. 다정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너무 자세히 봐버렸지 뭐야. 눈빛이 이상했거든. 사고 난 사람들보다 주변을 더 두리번거리는 눈이었어. 그때 그 옆에 젊은 여자가 한 명 더 타고 있었는데 창문을 살짝 내리고 웃고 있더라. 그 웃음이 너무 소름 끼쳤어. 엄마가 말하는 그 남자가 혹시 송민재랑 닮았다는 그 사람이에요? 응. 잠원 요양병원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는 확신이 들어. 같은 사람이야. 지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전 역주행 사고 미해결 뺑소니 그리고 지금 할머니를 죽게 만든 사고. 엄마 그때 그 사고 피해자 중에 혹시 그건 나도 몰라. 다만 나중에 뉴스에서 젊은 가장이 현장에서 숨졌다는 말만 들었어. 그 이상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 지역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젊은 가장이 현장에서 사망한 30년 전 사고. 머릿속 어딘가에서 은호 아버지의 이야기가 슬쩍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빈소에 홀로 앉아있던 지역에게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지혁 씨 말씀하신 방향으로 조사를 더 해봤는데요. 꽤 중요한 걸 하나 찾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송민재 딸이 가온재단 장학금 대상자더군요. 생활비랑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5년째예요. 가온재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지역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요. 가온재단이요? 그거 AP그룹에서 만든 재단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사장은 고성희 씨라고 되어 있네요. 이지혁 씨 그분을 아시는 눈치인데요. 알고 말고요. 지역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은호 씨 친어머니죠. 예전에 자기 아들간 이식 받으려고 버렸던 딸까지 찾아와서 이용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송민재가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 그리고 30년 전 부산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혹시 추가로 떠오르는 게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통화가 끝난 뒤 지역은 영정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 여자로 이어지는 거구나. 고성희. 발인 날 새벽 영부차가
장례식장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철은 관에 매달려 오열했고 수빈과 지화는 서로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관이 차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모두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혁은 마지막으로 관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누가 뭐래도 끝까지 파볼게요. 발인 행렬이 화장터로 향하는 동안 지혁은 차에 타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혁아, 안 타냐? 상철이 묻자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 꼭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이제부터 할머니 대신 살아있는 사람을 지켜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상철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의 눈빛이 너무 단호해서 더 묻지 못했습니다. 지혁이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있을 것 같은 한 곳. 중환자실이 있는 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이상하게 적막했습니다. 그 끝에 고성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고성이 씨. 지혁이 다가가며 이름을 부르자 고성이는 살짝 놀란 기색을 보이더니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이지혁 씨. 할머님 일 정말 안타까웠어요. 장례엔 못 가 뵈서 죄송하네요. 속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시겠죠. 증인이 하나 줄어들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고성이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웃었지만 입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 전에 부산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죠. 역주행한 차 한 대가 젊은 가장을 치고 달아난 사건. 그때 유일한 목격자가 우리 어머니 김다정이었고요. 순간 고성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지혁 씨, 근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건 명예훼손이에요. 근거요? 지혁은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원 요양병원 CCTV에 어머니를 보고 도망치듯 뛰어나가는 송민재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화하면서 이러더군요. 그 여자 다시 봤다. 약속 지켜달라. 그 누군가가 누군지 이제 대충 짐작이 갑니다. 고성이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 남자와 아는 사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이면 더 이상하겠죠. 지혁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송민재 딸이 가운재단 장학생이더군요. 생활비 학비 다 재단에서 내줬어요, 이사장님. 둘 사이의 공기가 삭막해진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휠체어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힘겹게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그 위에는 김다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정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모습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잔 또 뭐야? 다정은 몇 번이고 숨을 고르고 나서 고성이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맞네, 그때 그 여자다. 은호가 놀라서 휠체어를 멈춰 세웠습니다. 엄마, 누구 말이에요? 부산에서 30년 전에 역주행한 차 옆자리에 타고 있던 여자. 사고 나고도 웃고 있던 그 여자, 이 사람이야. 나는 그 얼굴 절대 잊을 수가 없어.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고성이에게 쏠렸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고성이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우셔서 사람을 착각하시는 거예요. 나 부산이랑 아무 상관. 그러면 제 아버지는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30년 전에 부산에서 역주행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운전자는 못 잡았고요. 이제 와서 들으니까 사고 정황이 너무 비슷하네요. 은호야, 얘 말 믿지 마. 세상에 우연이 얼마나 많은데. 고성희 씨. 또 다른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정복을 입은 형사 2명이 다가오고 있었고 가운데에는 지혁이 잘 아는 담당 형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 씨, 잠깐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형사는 봉투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모두가 볼 수 있게 펼쳐 보였습니다. 먼저 송민재 씨 진술 조서입니다. 30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과 이번 조옥래 씨 교통사고 모두 한 사람의 지시를 받고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고성희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마지막에 돈 더 뜯어내려고 꾸미는 쇼예요. 형사는 개의치 않고 다음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통화 기록입니다. 송민재와 고성희 씨 사이에 최근 5년간 오고 간 전화가 50통이 넘습니다. 그중 몇 통은 통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은행 거래 내역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가온재단 명의 계좌에서 송민재 딸에게 송금된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 장학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단일 학생에게 들어간 액수로는 상식 밖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는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송민재 씨가 혹시나 해서 몇 통의 통화를 녹음해 두었더군요. 직접 들어보시죠. 버튼이 눌리는 순간 복도는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송 씨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요. 이제 와서 옛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곤란하잖아요. 처음 들려온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고성이었습니다. 부인 이미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까지. 할머니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요? 그건 당신 부주의잖아요. 내가 부탁한 건 김다정 한 사람뿐이었어요. 녹음이 끝나자 복도 끝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벽에 기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를 살인교사 및 살인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유라야 아니 은호야. 고성희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은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인생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너까지 잃을까봐 그래서. 은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고성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을 지키려고. 우리 아빠가 죽었고 지역 선배 할머니가 죽었고 우리 모두가 평생 상처를 안게 됐네요. 그걸 지키고 싶었다는 한마디로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나는 내 엄마야. 아니요. 저한텐 엄마가 두 분 계시긴 한데요. 은호는 뒤에 서 있는 김다정을 돌아봤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지 못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저를 지켜주고 싶어 하신 분이고요. 한 분은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간다고 사람 목숨까지 함부로 쓰신 분이죠. 어떤 사람이 진짜 엄마인지는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사가 그녀를 끌고 복도 끝으로 향할 때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유라야, 넌 분명히 내 피를 받았어. 언젠가 나처럼 될 거야.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 제 피보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당신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고성희가 사라진 뒤 복도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정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은호에게 다가가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내 친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더 먼저 말해줬어야 했는데. 어머니. 은호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저에겐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2명이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 괜찮아요.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지역은 그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슬쩍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은호 씨, 우리 할머니 지금 하늘에서 보면서 내 가장 화려했던 날이 결국 이렇게 진실을 끌어냈다고 엄청 자랑하고 계실 거야. 다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라면 그렇게 웃고 계셨겠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모든 상처가 당장 사라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숨쉬는 법을 다시 배우는 시간들이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지역과 은호는 선물 상자 하나를 들고 최암구 보육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떨려? 지역이 묻자 은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솔직히요? 조금요. 그래도 가야겠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지수는 안쪽 방에 혼자 있어요. 아버지 일 듣고 나서는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줄었거든요. 작은 방문을 살짝 열자 침대 옆에 앉아있던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송민재의 딸 지수였습니다. 누구세요? 지수의 눈빛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 지수야, 나는 은호 언니라고 해. 너 아빠랑 조금 인연이 있었어. 지수의 눈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아빠 나쁜 사람 맞죠? 사람 죽였다면서요.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근데 말이야.
아빠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전부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것도 언니는 조금 알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아빠는 마지막까지 지수 내 걱정만 했대. 자기 죄는 다 뒤집어 쓰더라도 지수만은 남들처럼 학교 다니고 친구들 사귀고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랐던 거지.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호는 선물 상자를 열어 새 교복과 가방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빠가 남긴 마지막 편지야. 병원에서 힘들게 쓰셨다고 들었어. 사랑하는 내 딸 지수에게라고. 맨 위에 적혀 있더라.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직 펼칠 용기는 안 났지만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지혁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수야, 힘들 때마다 우리한테 연락해도 돼. 이 지혁 아저씨가 언니랑 같이 내 편 들어줄게. 아이의 손에 명함 한 장이 쥐어졌습니다. 지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저 진짜 연락해도 돼요? 그럼. 은호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빠가 남긴 건 죄뿐만이 아니라 지수를 향한 사랑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사랑만 챙겨가면 돼. 지수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 때까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 지혁과 은호는 한동안 말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배. 은호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화려했던 날? 지혁이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네, 할머니한텐 런웨이를 걷던 그날이 제일 화려한 날이었겠지만요. 우리한텐 오늘 같은 날이 더 반짝이는 것 같아요. 진실을 알아냈고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줬으니까요. 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할머니도 아마 이렇게 말하셨을 거야. 사람들 마음이 환하게 켜지는 날이 진짜 화려한 날이라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옥래의 억울한 죽음에서 시작된 진실 추적은 결국 30년 전 뺑소니 사건과 고성이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 조금씩 새로운 날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책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날들. 어쩌면 그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진짜 의미의 화려한 날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그 감정을 잊지 않도록 조용히 되새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